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한 것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정치권 소식 이야기 나눠볼 두 분 모셨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유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두 분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의혹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먼저 원영섭 변호사님 이 내용을 굉장히 좀 깊게 알고 계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일단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 이 사안은 제가 이제 패널로 앉아서 말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사안의 당사자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정근 게이트를 터트린 사람이 사실 저거든요. 예. 재작년 말에 제보자가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민주당 측 어찌 보면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이정근 씨한테 돈을 준 박모 사업가의 수행비서였던 사람입니다. 예. 정 씨라고 있는데 이 정 씨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보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예. 너무 많은 민주당의 어찌 보면 그 부패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게 또 그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그때 나온 게 이 이정근 부총장에 대한 이제 그 차명 계좌로 들어간 예. 그런 이제 자금 자료들이었어요. 그 자료를 보고 이거는 확실하겠구나 해가지고 사실은 그 한 3월쯤에 그 기사가 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사를 언제 3월이요? 그게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 대선 전에 기사가 나고 예. 그 기사가 난 내용도 이정근 부총장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었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그 불안감을 많이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제보자를 이제 관리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예. 그 사실은 신변의 위협도 많이 느끼셔서 예. 제가 부산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한 달 동안 대선 끝날 때까지 피신을 시켜놨어요. 그러셨군요. 한 달 이상 이제 그 제보자가 기거하도록 해서 예. 거기서 숙식을 하고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서울로 이제 올려 보내가지고 나머지 그 또 일이 있었는데 그 예. 과정에서 이제 그 수사기관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도 검찰도 전부 문재인 정부의 경찰 검찰 인사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검찰 인사가 7월에 있었거든요. 7월까지 그 내용을 계속 이제 그 가지고 있다가 7월 예. 이후에 이제 검찰 쪽에 어떤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인재하게 해가지고 진행이 그때부터 된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아마 그 이정근 부총장이 기소가 되셨고요. 예.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이정근 부총장에 대한 자금 흐름을 확인해가지고 그거는 확실하니까 진행을 했지만 예. 실제로 말이 나왔던 사건들은 예. 지금 나오는 전당대회 돈봉투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역 의원이 뭐 40명이 걸리냐 20명이 걸리냐 생각하시잖아요. 이것도 작은 건이에요. 이제부터 사실은 시작이지 여기서 예. 이제 뭐 하이라이트가 다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원영섭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살짝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이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의 2년 전 전당대회 때 일어난 일인데 제보자가 2년 전에 제보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럼 시점이 언제 정도로 이제 저희가 좀 특정하면 되겠습니까? 제보는 재작년 말에 하셨어요. 재작년 말이라고 한 한다면 달,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이면 2021년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21년 말에 원영섭 변호사님께 예. 박모 사업가의 수행비서인 정모 씨가 이제 찾아가서 제보를 했고 예. 이제 검찰 인사가 이제 진행이 된 2022년 7월에 이제 검찰에 이제 이것을 넘겼고 인지가 되도록 한 겁니다. 예. 그리고 2022년 10월부터 이제 이것이 진행돼서 지금의 이 돈봉투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안을 글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영섭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네. 설주환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요. 저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이정근 씨의 이제 변호인이었던 이제 정철승 변호사 최근에 뭐 다른 문제로도 문제가 됐었는데 당시에 작년 9월 30일 그분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피비린내가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경고를 하셨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찌 보면 원영섭 변호사님의 말씀이라든지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기록을 보시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수사 기록이라든지 증거 어떠한 수사 내용, 진행 사항 네. 이런 것들을 아마 입회를 하시면서 확인한 다음에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하셨지만 뭐 저는 그런 내용이 지금의 돈봉투 사건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거 외에도 더 있다고 한다면 저는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번 기회에 민주당으로서도 어찌 보면 혁신의 기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부패, 그다음에 돈봉투 이런 것들은 정치권,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사라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한나라당의 이제 박기태 국회의장이 당시에 이 똑같은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으셨어요. 2008년도에. 그 뒤로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전당대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어찌되었건 간에 저는 먼저 사실관계를 먼저 선제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바로 나오지 못한 것은 지금 네. 당 내에서도 전임 집행부 때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임 집행부의 그 출발 전당대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다 수사를 했지만 정당에서는 아직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또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당에 뭐 여러분들하고도 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예.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밝히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한 사과를 한 뒤에 수사에 협조하고 썩은 부분은 도려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 2년 전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6개월이기 때문에 다 지났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원현섭 변호사님도 분명히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 이제 국회의원이 돈을 받은 거잖아요. 예.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일단 뇌물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뇌물죄가 되냐 안 되냐부터 시작하는데 뇌물죄는 형량이 굉장히 높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뇌물죄 기소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정치 인생이 사실 끝나게 됩니다. 그게 국회의원들 지금 40명이 걸렸냐, 뭐 50명이 걸렸냐 하고 있는 판에 지금 뇌물죄부터 시작하는 이 폭풍에서 아무도 지금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러면 전당대회 때 봉투를 돌렸다고 하는데 뭐 거기서 나 지금까지 나온 자료는 한 300만 원 국회의원은 돌렸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당대회 투표하는 어찌 보면 각 지역구의 그 핵심 책임자인 국회의원들이 잠재적으로는 다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외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안 받은 사람면 원한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전원이 어찌 보면 잠재적인 사정권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지금 녹취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이제 밝혀지는 건데 그 녹취도 3만 개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800개 정도 분석된 걸로 알아요. 아직도 2만 5천 개는 여전히 분석 중에 있거든요. 아, 예. 예, 그것도 다 분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20명이다 40명이라도 예. 그 5천 개 정도 분석해가지고 6분의 1 정도 했는데 6분의 1 정도로 분석해가지고 40명 정도가 나온 건데 6분의 1이 나머지 그 6분의 5가 나오면 그러면 300명 지역구가 당협이 한 256개가 되니까 그거를 다시 환산해 보면 이대로 이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인 거죠. 그리고 지금 아마 그 민주당에서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드루킹 사건 때도 비슷해요. 드루킹 사건 초반에 서로 전체 그림을 모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나는 돈봉투를 받았는데 나만 속으로 끙끙 앓는 거지 남하고 상의를 할 수 없어요. 남하고 상의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내가 돈봉투를 받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따로 놀게 돼 있거든요. 따로 놀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장님이 코끼리 그 다리 만지듯이 하게 더듬수를 짚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그 민주당에서 효율적인 대처가 사실은 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효율적인 대처를 못 한다는 거는 이 그 타임 스케줄을 못 잡아 나가요. 대처 방안 타임 스케줄을 못 잡아 나가고 아마 대응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전에 혁신의 기회가 되길 바라신다고 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귀국을 해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어떠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시는지요? 어차피 저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뭐 당장 내일 들어오시더라도 내일 당장 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프에서 뛰었던 분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어저께 통화를 한번 해봤었는데 예. 지금 다음 주부터 검찰에서 다음 주부터 조사를 좀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지금 뭐 미디어에 나오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이 원외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시에 선거 캠프에서 뛰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가 지금 7월 달에 귀국이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아마 그 조사까지 하게 되면 7월 귀국 거의 스케줄하고 거의 맞춰서 임박해서 거의 아마 할 걸로 되고 그런 다음에 송영길 대표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예.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캠프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송 대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다라고 이제 본인은 추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은 저도 뭐 그냥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더라도 송영길 대표에 대한 조사는 뭐 이루어져야지만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무고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뭐 굳이 뭐 시급하게 귀국을 한다고 해서 뭐 송영길 대표부터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이 밑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송영길 대표를 거의 마지막에 아마 불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송영길 대표에 대한 귀국을 종용하는 것은 크게 현실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굳이 그렇게 긴급하게 들어올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예. 예. 사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에서 어느 정도 네. 나온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아직 돈 봉투는 빙산의 일각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정근 씨 같은 경우는 뭐 검찰이 3년을 구형한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 남은 녹취록들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은 변호사께서 뭐 아시는 게 있거나 혹시나 전달해 주실 만한 그러니까 확대될 거라는 가능성이 지금 가장 많이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송영길 대표 위상을 한번 보자고요. 송영길 대표가 뭐 민주당에서 오너십을 가진 뭐 그런 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급도 아니에요. 그냥 당대표를 한 건데 당대표급인데 그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송영길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누군가의 니즈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니즈가 필요한 사람들이 송영길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당대표를 만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이후에 많은 이제 그 사건들이 있었지만 송영길 대표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 저는 거기에 끝난다고 보진 않아요. 그 당시에 뭐 송영길 대표가 다선했지만 그렇게 위상이 큰 의원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 부분들은 뭐 저희가 앞으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이정근 전 부총장은 조금 전 저희가 말씀 중에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확대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 역시 이제 민주당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당사자인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상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뭐 이 부분을 이제 당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는 참 난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인하는 분들에게 뭐 사실대로 얘기하라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지만은 그러더라도 당내 윤리감찰단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재빠르게 어찌 보면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 당이 일단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지만 된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뭐 3만 개의 녹음 파일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3만 개의 녹음 파일이 도대체 어떻게 언론사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수사기관에 있어야 될 녹음 파일인데 네. 이게 왜 JTBC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이게 지금 재생이 되는지는 참 그런 부분들은 의혹입니다만은 이런 뭐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니까요. 어찌 보면 그 본질적인 부분은 이러한 돈 봉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이러한 부패 스캔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대우각성의 어떠한 기회로 삼아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자연스러운 물갈이, 자연스러운 공천 개혁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은 이 기회를 오히려 더 잘 살려서 네.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총선이 1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에 또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상황 여기까지 짚어보고 저희는 국민의힘 상황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마찰을 빚던 홍준표 대구시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촉이 됐죠, 상임 고문 측에서. 그리고 뭐 많은 이야기들의 입장을 내다가 기분 나빴던 일은 불쾌한 과거로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불쾌한 일을 과거에 묻는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홍준표 대표는 항상 그걸 기억해뒀다가 다시 결정적인 순간에 또 꺼내 드시는 분이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일지를 저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사정이 그런데 그 김기현 대표는 당 대표니까 그 어디서 물러서거나 숙일 수가 없어요. 근데 홍준표 대표도 대선을 보시잖아요. 앞으로 본인의 대선의 꿈이 있고 대선의 후보에 또 나오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또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잠시 이제 소강 상태로 갔다가 그러면 다시 한번 결판을 어떤 식으로든지 내는 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 충돌은 제가 볼 때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한 한번 번 더. 충돌합니다. 예. 예. 이 홍 시장을 해촉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서 뭐 여러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이제 네네. 보시기에 이 지금의 이 어떤 해촉이라는 것이 이제 지도부에서는 김 대표의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떤 세간의 평가는 또 그러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용산의 뜻이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뭐 그러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생적 한계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떤 선출되면서 당원 100%라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선출되고 또 용산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지원해가지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김기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해촉을 한 것은 긁어부스럼을 한 거예요. 상임 고문이 뭐 당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 홍준표 대표가 인터뷰 과정에서 자기를 상임 고문시킨 것은 중앙 정치에 관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발언도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에서 해촉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홍준표 시장님이 안 하실까요? 저는 상황 변화는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지금 그 뒤에는 용산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호는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어볼 게 보면 대통령님의 인사 스타일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임명을 하든 뭘 하든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일단 맡겨두는 스타일이에요. 맡아서 초반에는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당 대표라는 게 임명직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누가 이렇게 직에 가면 그 초반에는 그 뜻을 그냥 존중하고 최대한 무슨 생각이 있겠지. 잘 한번 뭐 권한을 줬으니까 잘 해봐라 이런 스타일이지. 그거를 초반부터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지시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하면 그냥 계속 냅두고 그래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 같은 케이스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뭐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세밀하게 지시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그래 믿고 맡긴다는 믿고 맡기고 말씀이시죠? 그냥 어깨 두드리고 그냥 열심히 하고 그래 알았어 하고 가는 스타일이고 근데 그게 좀 본인 생각에 뭐가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개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홍준표 대표 관련해서는 그냥 그 김기현 대표가 의지가 있었고 그걸 이제 뭐 대통령께서 몰랐다기보다는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데 참 뭐라 그러기도 그렇고 뭐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닐까.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근거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그 대통령님의 뜻이었다면 장제원 의원이나 아니면 권성동 의원이나 누군가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거들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게 역대 계속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다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김기현 대표가 한 일에 대해서 또 반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한 일을 잘했다고 하면서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지도 않고
지금 이거는 지켜보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황이 지금은 이제 홍준표 대표와 홍준표 시장과 김기현 대표로 가고 있지만 좀 상황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뭐 이런 관련한 발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침묵한다.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고 지금 네, 상황까지 네, 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계속 좀 멈춰 있다가 행보를 했어요. 5.18 민주묘지 찾고 4.3 평화공원도 참배하고 이러는데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 이런 움직임들 어떤 좀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안 느껴지는데 저는 솔직히 기사 보고 저는 왜 가셨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모면하고 본인에 대한 어떤 지금 당의 징계가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앞두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걸 모면하려고 지금 뭐 그냥 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밖에는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진정성이 그냥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주원 씨 생각을 해볼게요. 전주원 씨 5.18 저는 참배랑 너무 극단적으로 대비가 된다고 보여요. 그 어느 한 사람은 너무 진정성에서 정말 자신의 할아버지가 저지른 가해자로서 저지른 만행을 진짜 진정으로 사과하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김재원 저는 최고의 저러한 것은 과연 광주에 계신 분들이란지 아니면 국민들이 보셨을 때 진짜 김재원 의원이 5.18에 대해서 저렇게 정말 진정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 얼마나 계실까요? 저는 뭐 행동 그렇더라도 뭐 아주 잘못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의 한 번 더 발언이라든지 앞으로 언행을 한 번 더 지켜보면서 그 진정성을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 내에서 뭐 진정성에 대해서 물론 상대당이니까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 실제로 당 내에서 징계를 해야 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그 김재원 의원이 제가 이제 당내에서 같이 일을 해봤던 많은 정치인 중에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일을 정말 잘하거든요.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저하고 일을 같이 또 뭐 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잘하셨는데 또 어느 세월이 흘러가지고 약간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근데 지금 진정성 문제도 이야기하셨지만 설사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께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단계까지 지금 가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정광훈 목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김기현 대표하고 홍준표 대표와의 그런 갈등이라든지 그 중심에 사실 김재원 최고가 있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윤리위 뭐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역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겠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위원, 설주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